KBS 한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 기획 2020 한반도의 운명은 제2부 동북아 판이 흔들리다. 지구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의 진행자 진희관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2020년이 밝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소통과 기싸움을 반복해온 북한과 미국은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한일관계는 저마다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변하는 국제환경 속에 2020년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KBS 한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기획 오늘은 북미관계 재편과 미중 북중 관계 변화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진단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세워야 할지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 공통으로 여쭤볼 질문인데요. 지난 한 해 동북아 정세부터 진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로 기억이 되겠죠.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핵심적 영향을 주고받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요. 네. 특히 북한과의 관계,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협상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려되는 거는 이것이 단순한 2019년 한 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2020년 혹은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홍현익께서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진척돼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작년 한 해 시작했는데 네,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부터 이게 풀리지 않기 시작해서 6월 말에 북미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판문점에서 3자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무 진전이 없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 어려운 한 해였다. 그리고 북미 관계가 안 풀리니까 남북 관계도 안 풀리고 또 우리의 다른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원활치 않아서 좀 정말 너무 어렵고도 안타까운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BS 한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기획 2020 한반도의 운명은 본격적으로 동북아 정세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지난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어땠는지 외교안보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두 분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기획 2020 한반도의 운명은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예.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미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난해 북미 관계 풀릴 듯 말 듯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면서 참 답답한 행보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미 관계 아까 우리 홍 박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9년 한 해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죠. 네.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어려웠고 2018년에는 상당 부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희망이 있었는데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4월부터 이후에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도 완전히 문을 닫았고 10월 달에 어렵게 성사된 북미 간의 스웨덴 스톡홀름 그 협상도 사실상 결렬됐고요. 네.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연말에 이제 북한이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해서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결국 12월 말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 돌파 노선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작년 한 해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역시 북미 관계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19년이었고 지금 당장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홍 의원님, 네. 이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또 넉 달 뒤 스톡홀름 실무협상 역시도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결렬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2월 말이고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10월 초. 그러니까 8개월이네요. 8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넉 달 뒤란 거는 6월 달에
남북미 3자 판문점 회동 그 뒤로 치면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에서는 양측이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 9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얻어내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 이 정도의 이제 합의를 얻어서 재작년에 그 6월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꺼져가던 것을 다시 살려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2월 하노이에서 어느 정도 이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사항 정도가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체로 예상이 됐었는데, 뜻하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상당히 그 의회와 충돌하고 또 개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험한 험담을 하면서 수세에 모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 정상 간 합의된 사항 정도로 합의했다가는 미국 내에서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다. 그런 네. 상황에서 결국 결렬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측 간의 세력 다툼이 또 자기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그 전면에 내세워지다가 6월 말에 판문점 3자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이제 꺼져가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나 했더니 10월 4, 5일이었죠.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을 했지만 결국은 이 북한과 미국의 기대 수준이 서로 상당히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비핵화를 얻은 다음에 그 제재를 상당히 어느 정도 풀어주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한 미국의 입장과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당시부터 북한의 입장이 강경해져서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 협상 이런 정도로 입장이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 없이 끝났고 이제까지 북미 간에 어떤 뭐 평행선을 그어가는 대립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방금 홍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예.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는 어디에서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일단 좁혀서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달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대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북한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했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른바 이제 생존권과 발전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동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그리고 경제제재 해제를 미국이 선행적으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미국이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대화 또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입장은 네.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이제 4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거는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하고 싶은데 북한이 협상의 어떤 그 틀과 기제를 제대로 이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달에 했던 것도 보면은 최선희 그 제일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그냥 담화를 통해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4일 예비 접촉이라는 게 그냥 담화로 얘기되니까 4일 예비 접촉을 하고 5일 본회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다시 한번 이 집중적인 관여,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자 했는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먼저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해야 나갈 수 있다 하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양측 입장 차가 굉장히 큰 것이죠. 네. 그렇군요. 홍 의원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를 방문할 때 그때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기차를 타고 66시간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간 것 같은데 결국 결렬됐고요. 네. 스톡홀름에서는 또 북한이 먼저 결렬을 선언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트럼프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도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작년에 결국 재작년에 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네. 우리 정부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북미 관계를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선수들을 보내는데 이제 성공을 했죠. 그리고 네. 나서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선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미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트럼프하고는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원하는 바를 얻어낸 회담이 싱가포르 회담이 아니었던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4개항 합의 조항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북한이 요구하는 뭐 관계 정상화라든지 종전선언 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에 가서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상당히 좋은 합의다라고 이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협상하면 북한이 얻을 걸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회담 직후부터 미국이 그 싱가포르 정신에 부합되게 나아갔다기보다 선 비핵화를 또 다시 주장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6월 이후에 오히려 그 경색 국면이 이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다시 그 핵협상 반열을 재개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사실 그 아주 낮은 단계, 낮은 수준의 합의, 즉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 안보리 제재 5개 정도를 해제하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11개 제재에서 5개를 해제하지만 사실상 한 80~90%를 해제하는 그런 성과를 얻으리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기차를 타고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 갔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계산을 하면서 그걸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상당한 제가 볼 땐 배신감도 느꼈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실망감을 감추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 많은 노력을 했을 테고 뭐 몇몇 그 관계되는 책임자들을 인사 견책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표정 관리를 해가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고 또 트위터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진전이 없게 되자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 이 사람과의 그 결정적인 타협이 쉽지 않겠구나. 또 타협을 해도 과연 이 사람이 지킬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법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저 박 교수님께서도 잘 얘기하셨지만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상당한 합의를 해놓고도 미국이 안 지킨다. 또 이 만나서 시간 끌기 작전이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인식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에 가기까지 그 핵실험장도 북락시켰고 인질도 다 석방했고 유해도 송환하고 또 핵과 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고 하는 등 자기들은 나름의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하고 협상에 오기 전에 미국의 태도가 확실히 제재 완화를 밝히고 우리의 체제 안전 보장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아예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바뀐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이제 북한의 의중을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이 북한의 의중 이제 많이 바뀐 것 같고 미국의 의중도 한번 봐야 되는데 대화를 제의하면서 또 제재는 계속 또 고삐를 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의 강원 양면 이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제재가 사실 북한의 경제를 상당히 옥죄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지난번 전원회의의 보도문을 보면 3분의 1이 경제 문제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상 그만큼 어렵다. 다시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하면서도 이번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결국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그런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뭐 이 모든 이 협상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북미 간에 판이 안 깨지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네. 이조차 돌아서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대화의 동력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도 특히 올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또 방향을 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위험 요소는 있죠. 네. KBS 한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기획 2020 한반도의 운명은 동북아 정세와 그 속에 우리 외교의 길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 기획 2020 한반도의 운명은 제2부 동북아 판이 흔들리다. 진행의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도움 말씀에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군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지난 1, 2년간의 한반도 정세 살펴봤는데요. 올해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미 관계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국 우선주의가 여전히 북미 관계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게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단기적 물질적 이해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해가 상당 부분 반영된 그런 대외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 전통적인 전형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 뿐만 아니라 푸틴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같은 그런 그 미국의 굉장히 오랫동안 적대시됐던 그런 세력과도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네. 아마 그래서 올해도 지금 북미 관계의 가장 핵심 동력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 북미 관계는 일단 북한을 좀 관리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북한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금지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일단은 괜찮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또 뭔가 부족한 가장 큰 것은 중장기의 대북 정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밝은 미래 그 정도의 약간 수사적인 표현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이후의 평화체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같이 협력을 할 여전히 있을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 의원님, 네. 올해 북미 관계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과 북한의 정책이 이제 아울러져서 북미 관계가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북한의 입장은 지금 작년 연말까지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등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은 사실 작년 말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계산법 바꿀 시간을 줬던 거고 네. 결국 큰 도발이 있으면 금년 초에 있을 가능성이 컸는데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약이 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재도 상당히 작동을 하고 물론 지금 최근에 놀라운 그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에 오히려 북한이 한 1% 이상 성장했다 이런 통계가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재 만능론적인 트럼프의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트럼프의 계산이 틀렸다는 거는 제재를 더 강화한다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데 그 점을 트럼프 정부가 좀 그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을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재도 있지만 중국이 경제 지원을 하면서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측면 이것이 북한이 큰 도발을 해서 북미 관계의 판을 깨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그 노동당 창건 또 행사도 크게 해야 되고 또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또 마무리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경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큰 도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올 3월에 한미연합훈련 전후에서 도발만 없으면 그런저런 북한이 큰 도발 없이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 문제만 잘 이게 마무리가 되면
3월 달에 아이오와 코커스로 시작으로 이제 대선이 시작되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뭔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북미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도 아니고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약하죠, 기반이. 네. 그러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국제사회 전반을 뒤흔들어 왔습니다. 세계 기후 협약 같은 거 다 깨고 뭐 유네스코 네. 탈퇴하고 멕시코에 장벽 세우고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작다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한 3, 4월경에 북미 관계에 어느 정도의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북한도 장기전 태세를 갖추고 있고 미국도 크게 양보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큰 진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트럼프의 성향으로 결단을 내린다면 3, 4월경에 돌파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시금석은 한미연합훈련 그 규모라든지 그거를 시행하느냐 아니면 유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미국 대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박 교수님, 이번 미국의 대선의 최대 변수는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국 대선의 연구 결과가 실증적으로 거의 나왔는데요. 뭐 꼭 미국 유권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전 세계 유권자들이 비슷하죠. 네. 국내 문제, 특히 경제 문제가 핵심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외 정책이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고요.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2가지 정도 사례만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1979년에 이란 인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레이건 공화당 후보한테 졌죠. 그거는 뭐 미국 사람들한테 거의 트라우마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그 이전에는 베트남 전쟁이 이제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그 정도 사례고요. 나머지의 그 대외 정책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 그렇군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른바 차돌 지지층을 갖고 있거든요. 차돌 지지층이요. 예, 한 40%에서 43%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지지를 하는 그런 층이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유동층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네. 10%를 놓고의 싸움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서 뭔가 자신이 유리하게 갖고 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조금 덜할 수도 있다. 기존의 지지층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정책이 이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대북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거는 이른바 금지선을 넘으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지 않게 비판에 처할 수 있겠죠. 특히 그 말씀드린 ICBM이라든지 핵 실험 같은 거를 북한이 재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가장 자신이 그 내세우는 대외 정책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그런 본토 위협을 지금 막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전히 유세를 다니면서 요즘은 이제 좀 뜸해졌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네. 만약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업적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은 특히 민주당 후보들에 의해서 또 미국의 주류 언론, 워낙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그런 주류 언론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1월까지 북한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 의원님, 이 무엇보다 관심은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북 정책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추세로 보면 여론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제 좀 뒤지는데 네. 그런데 그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당선될 거로 예측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힐러리 클린턴한테 그 당시 대선 전 같은 기간에 그 여론 조사 결과 보면 그때는 더 많이 뒤졌었다. 네. 근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모아놨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웬만하면 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제 가정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이 되면 이제 3선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노벨 평화상 같은 걸 타려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방향으로 뭔가 대외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큰 도발은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근데 만에 하나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 후보가 사실 대외 정책에서 조금 좀 더 좀 온건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차 대전 같은 건 다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이 바로 조 바이든 후보가 제일 유력한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오바마 대통령 때 북미 간에 육자회담 한 번도 못하고 네. 결국은 아주 강경 기조를 하진 않았지만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는 걸 더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국제 정세와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좀 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어가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지금 미국 대선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외교 투톱인 리수용, 리용호 외무상 라인을 경질하고 이 외무상에 리선권을 앉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북한이 어떤 전략을 세운 걸까요? 예, 리선권 참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주 썩 기분만 좋은 건 아닌데, 냉면 사건이 또 냉면 유명하죠. 우리 그 기업 대표들이 평양에 정상회담차 갔을 때 이런 상황에서 냉면이 목공으로 넘어갑니까라고 사실 사회적 지위나 그걸 볼 때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작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이 있을 때 남북 간의 장관급 회담을 했던 사람이고, 네. 대남 정책을 주로 했는데, 작년 말까지 북한의 그 대남 정책 기조를 보면 완전히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주선해 줬는데도 그 배은망덕하게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아주 그 우리 대통령까지 막 그 실명 거론은 안 하더라도 상당히 야유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뭐 사대주의적 속성이 있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그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걸 좀 삼가고 있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안 듣는 대외용 매체를 통해서만 하고 있고, 아예 그 북한 김정은 신년사를 하진 않았지만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산 보고하는 데서도 대남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했는데, 네. 이것이 저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 왜냐하면 아주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야유하다가 지금은 아예 소강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점검 중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아마 1월 말까지는 판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정당 뭐 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대남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개별 관광 같은 걸 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해보자라고 진정성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기대를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 방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북한이 이 외교 라인 교체를 우리는 어떤 다른 대미 노선을 추가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대미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무성이 대미 라인의 그 주간 부서기도 하고, 근데 리성권이라는 인물 자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죠. 네. 김영철에 대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어렵게 또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김영철이 자기 카운터파트였지 않습니까? 네. 교체를 요구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바로 리성권은 이제 김영철 그 라인에 그 같은 또 성향과 이 접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성권은 외무성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북핵 문제에 잘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밑에 최선희 제1부상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북한은 미국과의 그런 비핵화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북한이 먼저 원하는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선 보장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 의원님, 네. 이 북한과 미국이 좀처럼 대화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서 이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고비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그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고비가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북한과 미국의 그 리더십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두 리더십 중에서 결심이 있으면은 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는데, 네,
북한은 지금 장기전 태세를 하겠다라고 당의 기조로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좀 변수가 있는 게 상원에 지금 넘어간 탄핵 이게 완전히 이제 종결이 돼서 나름의 좀 국내 정치에서의 속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또 5월 달에는 NPT 점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NPT 점검회의란 게 이제 핵 보유국들이 핵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거를 계속 이제 연장시켜 가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비핵 국가들이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은 부담이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5월 초에 하거든요. 그렇다면 돌파가 있다면 3, 4월 경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면은 그 정도에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돌파구가 마련돼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더라도 이 빅딜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한 번에 핵을 포기하는 그런 빅딜에 응할 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한다 그래도 북미 관계 개선과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남북 관계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정도지 북핵 문제 해결이 결정적인 그 고비를 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아무튼 올해 북미 대화가 어떤 전환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관심이 높은데 박 교수님, 네. 지금으로선 대북 제재 완화가 국면 전환의 돌파구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란과 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한다면은 이미 미국 내에서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한테는 설탕을 주고 이란한테는 소금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둘 다 지금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국가로 지금 인식이 돼 있고 특히 이란도 이제 핵 개발하고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같은 최소한의 수준과 기준을 맞춰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제재의 완화와 면제에 대해서는 뭐 북한도 그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접은 것 같습니다. 지난 그래요? 전원회의의 결과를 보면 네. 올해 최소한 11월까지는 버티기에 들어가겠다. 그 자력갱생이 계속 나오는 게 뭐 그 담화의 그 내용에도 있고 또 김계관 그 고문의 담화에도 나옵니다만 제재가 없어도 버티겠다라는 거죠. 제재 그러니까 면제나 제재 완화가 없더라도 버텨가겠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11월 이전에 뭔가 만날 수는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지만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 합의가 또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북한도 그렇죠. 충분히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11월까지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때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대화 국면으로도 가는 그런 양면 전략을 통해서 최대치를 지금 일단 한번 받아내 보겠다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KBS 3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기획 2020 한반도의 운명은 2020년 동북아 정세 속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 기획 2020 한반도의 운명은 제2부 동북아 판이 흔들리다. 진행의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도움 말씀에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군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네, 박 교수님.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미국과 중국이 이달 중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미중 갈등이 한숨 돌린 분위기인데요. 예. 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미중 갈등인데요. 네.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그 펜스 부통령이 두 번의 연설을 통해서 일종의 대중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에너지, 군사 전 분야, 인권까지 포함해서 전 분야에 더 이상 중국의 굴기, 일었음을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인식을 아주 명확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이 제가 오래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류 외교 안보의 그 라인들은 다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의회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근데 단 한 가지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중 정책.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까지는 상당히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적어도 한 세대, 그건 30년을 말씀드리고 뭐 길게 보는 학자는 100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큰 지금 우리로서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은 한반도에서 첨예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도움을 좀 받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박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장기 전략을 갖고 북한을 대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관계가 그 위기 국면에서 조금 이제 소강 국면으로 뭐 해결이 아니라 잠정 휴전 이 정도로 가면서 이 미중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일단 억제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좀 충실히 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름의 성의를 보이도록 하도록 하는데 중국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데 중국의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는 큰 효과도 없고 위기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까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도발하면 지원 안 해준다. 그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거고요. 아마 주역은 트럼프도 결국은 서명도 자기가 하고 협상도 북미 협상으로 타결하려고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을 들러리에 세우는데 이런 그 기조는 한반도의 위기를 막아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북핵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오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진 못할 것이다 하는 좀 약간 회의론이 있습니다. 네. 외주를 주는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박 교수님, 네. 이 북미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서 북중 간의 밀착 행보, 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상당히 의존도가 높죠. 네. 지금 뭐 90% 이상의 경제를 북한은 지금 중국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말씀대로 중국이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것으로 북한을 옥죄겠다 하면은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더불어서 과연 그렇다면은 북중 간의 이런 구도가 오래 갈 것이냐? 일부에서는 이른바 북중러 한미일의 그런 냉전 구도가 다시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구도를 나누기가 편했죠. 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 그리고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이 자국 우선주의가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이데올로기가 가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별로 개별적인 이해 집산에 따라서 이해 타산에 따라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강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현재로서 중국과 특히 러시아가 그런 밀접한 관계를 보는 것은 둘 다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기간 안 좋았는데 갑자기 그 가까워진 것이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니까 가까워진 그런 아주 실증적으로 우리가 또 사례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전히 그 모든 관계에서도 저는 이합 집산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홍 의원님, 이 올해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궁금한데요. 뭐 전략적 관망이라든가 적극적 개입 가운데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개입했다라고 하면은 육자회담이 이제 되고 네. 중국이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자기의 의견도 개진하고 또 중재하는 모습, 또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에는 북미 관계 국면으로 전개가 돼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거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북미가 직접 타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태도는 일단 북한이 미중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도발하라는 건 막겠다는 태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원양면책으로 북한을 달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해서 큰 도발은 막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게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비핵화로 가자. 이게 이제 가장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었는데 네. 사실 그 안보리의 특성상 상임이사국들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먹히질 않았고 중국이 이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쪽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있을 큰 행사는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고 또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따라서 중국이 본래 좋은 나라라서가 아니라 중국은 자기가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한반도 인근에서의 평화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큰 문제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의 과제로 보면 한중 관계가 그간의 사드라든지 쥐소미아라든지 이런 미국이 한미 동맹을 반중 동맹으로 그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과거보다 후퇴했는데 이것을 이제 복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오는 것은 한중 관계 개선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도 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최근에는 상당히 강화됐었는데 이것을 좀 균형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박 교수님, 네.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큰 거는 일단 북한이 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그 중국으로 하여금 같이 협력할 필요가 가장 크죠. 네. 지금 사실상 북한이 저는 미국과의 그런 협상 채널, 뭔가 그 대화의 채널도 다 막혔다. 뭐 일부에서는 뉴욕 채널이 열려 있다 하는데 그것이 뭐 작동했다라는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고요. 특히 남한과의 한국과의 채널도 지금 다 막혀 있고 유일하게 지금 소통이 전 방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또 중국이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최소한도로 금지선을 넘으면 이거는 판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금지선을 넘으면 다시 2017년 같이 최대 압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물론 군사적인 조치의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낮긴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막는데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역할을 좀 같이 국제 공조 차원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레드라인 금지선 즉 핵실험이라든가 네. 그 ICBM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네. 드립니다. KBS 3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기획 2020 한반도의 운명은 2020년 동북아 정세 속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난해 우리 외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일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수교일에 최악의 국면으로까지 치달았다가 양국 정상이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서 가까스로 개선을 모색 중인 상황인데요. 예. 이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일본 둘 다 실이 크죠. 네. 네, 뭐 득은 저는 뭐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우리가 실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뭐 무역의 그 대한국 흑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올해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잠재했는데 빠르게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재작년 10월 달에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일본의 전범 기업에 대한 현금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지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빠르면
3월, 4월에도 지금 이게 현금화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한일 정부가 뭔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이게 현금화되면 저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또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건 좀 걷잡을 수 없는 작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지금 뭐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태니까 한국과 일본 정부가 빠르게 같이 협의해서 뭔가 합의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웃 나라인 일본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 박사님, 올해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 교수님 말씀보다는 조금 더 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1965년 한일 수교 이후로 매년 수백억 달러의 적자를 무역에서 봐왔습니다. 일본 네, 상대로요. 네, 일본에게만.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부 한국의 일부 분들이 좀 경계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에게 매년 900억 달러의 흑자를 줘요. 그리고 한중 간의 교역량이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거, 미국에 수출하는 거 거기 다 더하고도 EU 20여 개국의 절반 정도 수출하는 걸 합해야 중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훨씬 중요한 나라가 됐고 일본에 대해서 이 무역 적자라고 하는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용감하게 이거를 돌파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아베 총리가 작년에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한 바로 다음 날 한국의 무역 보복을 가해왔어요. 네. 당시에 한국의 많은 언론이 우리나라는 이제 IMF 사태보다 더 큰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일본의 피해가 훨씬 더 우리보다 크고 그리고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뒤처져 있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그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일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거를 일본하고의 관계를 빨리 조급하게 우리가 양보적으로 해결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마냥 나쁘게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대한 무역 제재 이거를 원상복귀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전 보고요. 네. 너무 일본 문제 한일 관계가 지금 갈등 국면에 있는 게 이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 그리고 쥐소미아만 하더라도 저는 쥐소미아가 한일 간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사드가 작동하기 위해서 쥐소미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드 자체가 그렇게 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드로 인해서 한중 간의 갈등 국면이 강화돼서 많은 국익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득실을 따져보면 쥐소미아 이 복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쥐소미아는 한일 간의 이게 협약인데 이 미국이 여기에 뭐 이래저래 관여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의 원칙을 굽혀가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그 전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 박사님께서 지소미아와 사드 문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당장의 숙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요. 예.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의 셈법과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협상 관건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상당한 그 입장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또 일부 우리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해리스 주한미 대사도 그렇고 상당한 접근을 봤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2월 말까지 어쨌든 합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91년부터 10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쨌든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전히 그 입장차는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네. 특히 최종 우리는 이제 총액제라 해서 최종 금액을 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만큼 한미 간의 그 격차가 매우 컸었는데 그걸 얼마나 좁혔는가가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협상 기간을 1년으로 할지 단연으로 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연으로 하는 것이 뭐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려면
단연으로 가되 이게 매년 인상률을 잘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전 같은 경우에 단연 협상은 매년 그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 수준이고 그리고 최대 4%를 못 넘게 이른바 캡을 씌워놨습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SMA 그 특별협정의 틀은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해서 흔들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지금 된 거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북미 관계 교착 여파가 남북 관계로까지 이어지는 등 우리 외교 안보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두 분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는데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외교 안보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홍현익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 너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말 최대한의 지혜와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한미동맹은 계속 우호적으로 가져가되 한미동맹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반중동맹으로 변질된다거나 또는 이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기능을 벗어나서 한국의 국제 정치에서의 상당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동들 이런 것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우리 동맹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충고도 해야 되고 또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되는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 목소리와 또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 또 리커창 총리와의 연말에 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이런 것을 계기로 또 러시아하고도 이를테면 가을에 동방경제포럼에 대통령이 가시는 등 이렇게 한반도의 대외 정책을 중견국에 맞도록 균형적인 국면으로 가면서 한미동맹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박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이 세계 질서 변화를 잘 읽고 그 판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전반적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의 그 기점에 공교롭게 트럼프라는 인물이 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한국의 대전략이 필요하죠.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우리가 세계 질서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거기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우리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외교 측면에서 선택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주변 국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선을 좁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는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 2년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결국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더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남북 관계 긴 호흡 그리고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동맹과의 관계를 좀 발전적으로 재조정하고 주변국과 협력을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쉽게 풀린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길은 있었고 우리는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험한 파고 속에서도 진리와 균형의 길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KBS 3민족 방송 오늘과 내일 신년 기획 2부작 2020 한반도의 운명은 동북아 판이 흔들리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